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그 역사, 이론,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1980년, 90년대 이후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그 역사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모더니즘 시대의 역사는 망원경을 끼고 인간의 과거, 즉 역사를 바라봤다. 망원경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 보통 이제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도 아주 그 고시사, 고대 담론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을 보니까 크게 이제 봐서 헤겔의 뭐 자유 역사라고 하는 거는, 세계사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식의 진보다. 자유사상이 정반합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렇게 점차 올라가는, 진보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보는 것이죠.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헤겔 좌파에 속하는 칼 마르크스는 아니, 역사라고 하는 거는 정신, 관념, 이게 기본이 아니라 반대로 물질이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다. 그래서 이 물질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유물 변증법을 이제 주창해가지고 원시 공산제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부르주아지 사회,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독재를 거쳐가지고 계급도 없고 따라서 국가도 없는 공산주의가 영원히 계속된다. 이렇게 먼저 크게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역사 이론 이거 틀려먹었다. 헤겔, 마르크스 이런 거대 담론식의 역사를 망원경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틀려먹었다. 현미경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무슨 뭐 자유, 무슨 민족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보던 거 이런 거를 이제 작은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봐야 된다. 작은 거를 찾아가지고 현미경으로 아주 이제 들여다봐서 아주 생생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작은 게 뭐냐?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보면 역사를 주도하는 거는 남자다. 남자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모더니즘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건 주로 세계사라고 하면 유럽사다. 유럽의 역사다. 아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아시아, 아프리카니 무슨 이 아메리카, 특히 미국이니 이런 태평양 시대 이쪽을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그 다음에 백인 우월주의로 이제 역사를 봤는데 아니 황인종이나 흑인종 포스트모던 살은 역사학의 지평을 넓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역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써야 된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는 인간이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을 다 팩타, 사실, 무슨 문서로서 글을 써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 빈틈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제가 늘상 예를 드는 거지만 IMF 시대, 그러면 IMF 시대에 1998년에 일어난 그 우리나라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제 통화기금의 통제를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 IMF 시대에 대해서 그럼 모든 것이 다 글자화에다 가지고 남아있느냐, 이거. 남아있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틈새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프리드리히 니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팩타와 팩타, IMF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팩타와 사실들과 팩타, 사실들이 있는데 그 빈틈을, 그 팩타, 그 사이의 빈틈을 인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빈틈을 메꿔야 되지 않냐? 이게 픽타다. 픽타로서 그걸 메꿔야 완벽한 역사가 된다. 이게 저게 니체가 그런 면에서 이제 훌륭한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팍다 그 틈새 그거 메꾸는 거 이거를 그러면은 메꾼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허구로서만 그거를 완전히 메꾸면은 또 그 역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틈새와 팍타의 틈새와 틈새를 메꾸는데 픽타도 팍타에 입각해 가지고 그걸 메꿔야 된다. 이런.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네 가지 역사를 쓰고 있는 네 가지 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문화사, 두 번째가 미시사, 세 번째가 심성사,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허구 픽타, 허구 입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팍타에 입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인간의 과거의 역사를 보는 이 고시사, 고대 담론, 이거의 빈틈이 거기에 보면은 고대 담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고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새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밝혀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이제 백인 중심이다. 그러면 이제 황인종이나 흑인종의 역사도 이제 집어넣고, 남성 중심의 역사다. 그러면 거기에 여성의 역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흑인이라든가 무슨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를 새로 발굴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집어넣는, 그래야 완벽한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이론과 역사 책들 이런 거는 모더니즘 역사 사론과 역사 쓰고 있기, 이거의 연장선상이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론이라는 것도 모더니즘 사론에 그냥 귀속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살은 역사 연구 방법, 역사 쓰기와 역사 쓰기 이런 것이 나옴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이론과 역사 책, 서술, 역사 읽고 쓰기 이것이 얼마나 풍요해지고 충만해지는지 그거를 오늘날은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포스트모더니즘 역사 시대의 그 역사,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랬죠. 인간은 제가 이제 조금 했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교육, 종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이렇게 하는데 랑케의 정치사, 정치, 마르쿠스의 경제사, 그 다음에 아나락바의 사회사, 그 다음에 문화사, 정치, 경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이제 발달을 했는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그 네 가지 사론이라는 게 네 가지가 신문화사, 미시사, 심성사, 그 다음에 일상사 뭐 이런 네 가지. 그런데 요게 우선 여기 그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은 이것이 문화사다, 이것이 뭐 일상사다, 이것이 심성사다, 이것이 비시사다 이렇게 딱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심성적인 거, 마음 쪽을 주로 이렇게 보는 게 심성사고,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생활이 어땠는가, 그거를 주로 그쪽을 이렇게 보면 그게 일상사고, 문화적인 면을 이렇게 보면 그게 문화사고,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미시사라고 나오는 그 중에서 과거의 역사에서 현미경으로 조그만 걸 탁 픽업해라 그걸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거, 이게 미시사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겹치는 것입니다. 겹치는 거. 그런데 이제 문화사는 주로 그 영국에서, 그리고 미시사는 이탈리아사고, 그 다음에 심성사는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일상사는 이제 독일, 이런 데서 이제 들고 이제 그걸 이제 내세우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앞으로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포스트모던 시대의 역사 방법론과 서술, 신문화사, 미시사, 심성사, 일상사 이렇게 있는데, 사실과 확타와 픽타, 허구, 사실과 허구의 장벽을 일단 무너뜨리는 거, 이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사론의 이제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타다, 픽타다. 이거 확타는 역사고 픽타는 문학이다 하는 거, 이 장벽을 싹 없애가지고 서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확타와 확타 사이의 틈새를 중시하면서 그 틈새를 어떻게 메꾸느냐, 픽타, 허구에 입각한 온갖 가능성을 갖다가 온갖 가능성의 역사를 지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모던 역사학이 롱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망원경으로 보는 거, 이거를 제 영어로는
매크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고시사 매크로.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 사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미경으로 보는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 이렇게 하면 줌아웃, 줌인 있죠? 줌인 이렇게 하면 뭡니까? 점점 쪼그들죠? 줌하면 이렇게 나와. 줌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미시사라고 그럽니다. 미크로 히스토리.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상징 인류학의 그 클버드 기호츠가 이야기한 거 이거 생각나시죠? 발리섬의 수탉싸움 생각나시죠? 발리섬의 수탉싸움. 이거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수탉싸움인데 그 수탉싸움에서 이긴 최종 승자가 그 발리섬의 지배권을 장하고 거기서 이제 영웅으로 되고 뭐 그 발리섬에서 수탉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심층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두꺼운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누가 윙크를 했는데 그 윙크한 것이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윙크를 했는지 누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윙크 사인을 보내는 건지 이런 거. 근데 단순하게 윙크하면 그냥 여기 눈 위에 이거 윙크 이것이 그냥 수축하는 현상인데 요 의미가 뭐냐? 요거를 이제 보는 게 심층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클포드 기호츠의 심층 기술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신문화사, 미시사, 심성사, 일상사 이렇게 이제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국의 신문화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문화사라고도 그런데 신자를 안 붙여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뭐 그 내용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책이나 메일을 보시고 원론적인 것은 보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신문화사의 그 태동을 선동한 것은 영국의 톰슨입니다. 톰슨이 그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톰슨의 이 주장은 뭐냐면 계급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하면은 계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둘로 이제 근대 부르주아지 사회에서는 두 개로 나오는데 뭐냐? 부르주아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이렇게 이거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이렇게 하는 건데 톰슨의 이야기는 계급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거로만 나눠서는 안 된다. 계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의 그 계급 그거는 틀려먹었고 이 계급이라는 개념 속에는 문화적인 요인들이 많이 포섭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톰슨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그 단톤이라는 로버트 단톤이라고 하는 게 생년이 1939년이니까 저보다 한 살 위군요. 저는 이제 요즘 사람 이렇게 그 인물도 이렇게 보면은 우선 생년부터 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몇 년 위냐, 몇 살 위냐, 몇 살 아래냐. 근데 되게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저 또래예요. 저 또래. 그래서 상당히 그 친근감을 갖고 있는데 단토는 1939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위군요. 어떻게 우리 총무님께서는 어떻게 되죠? 나이가? 41년생입니까? 그래 2년 위군요. 2살. 그 나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국제 서양 고대사 그 학술대회가 이제 중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3년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국제 학술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그 스위스 출생이지만 독일에서 오래 이제 교수 생활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브라운 대학에 유명한 그 라플라프 교수가 있어요. 그 양반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아주 높은, 저서 논문이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사람하고 만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주 이 사람하고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갖고 와지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걸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41년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한 살 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래봬도 내가 40년 당신보다 나이가 한 살 위니까 당신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시오. 빅브라더라고 부르시오. 근데 그 전에 내가 그 라플라프 교수 당신의 그 학자로서 로마 사가로서 국제적인 명성은 아주 그 드높이 내가 찬양하고 정말 학자로서는 내가 내 속마음으로부터 존경의 그 유음을 갖고 있는데 하자 잔뜩 이제 존경을 하고, 그러나 생물학적인 나이를 못 따져보니까 나보다 한 살 밑이네. 그건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시고 이제 그랬더니 그 양반이 또 유머가 아주 풍부해요. 깍듯이 형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났는데 아주 그냥 외국 사람들 많고 내 제자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말이야 식사는 박장성고, 그러니까 저 양반들은 언제 저렇게 친해졌나. 나이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써먹는 겁니다. 나이는 이러는데 이 단톤이 고향의 대학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향의 대학살. 영어로는 The Great Cat, 큰 고양이, 큰 고양이 메세코, 큰 고양이 학살. And other episode, 다른 에피소드 in French cultural history. 프랑스 문화 역사에서 고향의 대학살과 기타 에피소드들, 이런 책을 1730년대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89년, 59년 전이죠? 59년, 그러니까 60년 전에 그 프랑스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간단합니다.
프랑스에 어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공장 주인은 여자예요. 여자. 공장 주인은 여자인데 이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하는데 노동 환경에 형편없어요. 그리고 뭐 음식도 뭐 그냥 형편없이 먹고 아주 그냥 그 근로 조건도 아주 정말 형편없고 그러는데 그 공장 주인인 여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그 고양이를 보면은 그 공장 여주인이 그 고양이한테는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보다도 더 좋은 걸 먹인다고요. 그래 애지중지하고 그러면 화가 나고 그러지. 그래 이제 고양이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밤중에 우는 소리가 아주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견습공 둘이 이제 짜고서 야 이거 정말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지금 노동자 계급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톰슨의 얘기는 신문화사 이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경제적 이해관계 뭐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줄 잉여 노동 가치, 잉여 가치 이거 돈인데 이거를 주장고 떼모가지고 뭐 자본가는 점점 더 부익부, 노동자는 빈익빈 된다 이런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경제적 이해관계 아니라 이거는 정말 문화적인 두 노동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그 공장 여진을 한번 골탕 먹이자. 그럼 어떻게? 제일 애지중지하는 고양이가 있지 않느냐. 고양이를 상당히 애지중지하고 그러는데 고양이를 아주 고양이라면 치를 떨게 하자. 그럼 어떻게?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매일 밤에 그 공장 여주인, 여사장, 공장장, 그 주인, 공장 주인의 집 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내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 나쁘고 하여튼 무섭게. 그럼 고양이가 아주 무섭게 기분 나쁘게 울으면 어떤 울음일까요? 고양이 울음소리 알죠? 어떤 겁니까? 고양이 울음소리. 야옹이냐? 야옹 이런 게. 아주 기분 나쁘게 애들 치를 떨게 하는 이제. 그게 뭐 전 낼 수 있는가 봐요. 그거를 한 녀석이 매일 밤 자정이 지내가지고 그 지붕에 가지고 큰 소리로 꼭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주 그 여자하고 남편이 자는데 매일 그걸 듣는데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그 공장 노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고양이 다 죽여라. 다만 내가 애지중지하는 내 고양이는 살려두고 다 죽여라.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고양이 보는 대로 그냥 때려 죽였습니다. 다 때려 죽이고 때려서 죽이지도 않고 일단 잡아서 부대가에 넣었고. 그런데 그 여자 주인의 제일 애주자는 고양이도 잡아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선 다 노동자들 이들이 있는 데서 모의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장이 있고 검사, 변호사가 있고 이런 데서 이 고양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검사가 농고를 합니다. 고양이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뭐 물론 변호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들, 요 사장의 고양이를 판 모든 일을 아주 때려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애지중지하는 그 여자 사장의 고양이도 죽였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심심하면 이 모의법정을 열어가지고 그걸 즐깁니다. 한번 또 즐기고 또 그러면 요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59년 전인데 60년 전인데 그러면 프랑스 혁명 때는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연관이 있을 겁니까? 그리고 1789년 이거를 이제 조르주 루페브르 같은 역사가는 까트르뱅 네프라고 이제 책을 하나 썼어요. 저의 은사이신 고 민석공 선생님께서 프랑스 혁명의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까트르뱅 네프 요 책을 이제 1950년대에 이제 울류문화사에서 번역서를 냈는데 그게 프랑스 혁명사에 이렇게 했는데 까트르뱅 네프는 89년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말로 까트르뱅 20개 4 곱하기 20 하면 80이죠. 까트르뱅 4 20 80이죠. 네프 9 89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하고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59년 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과 혁명 이전에 이런 고양이 대학살 같은 것이 일어났다. 이러니까 이거는 프랑스 혁명의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이런 고양이 대학살 같은 얘기는 종전에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이제 이런 틈새를 메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어정쩡한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미시사입니다. 미시사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까를로 진주부르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시사를 썼는데 이분 역시 1939년생이군요. 그 딴턴 아까 고양이 대학살 쓴 그 양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1939년. 그런데 이 까르로 진주부르구가 1976년에 치즈와 구더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치즈와 구더기. 16세기 한 방앗간 주인의 우주관. 이건 뭐 1980년에 영역됐는데 이게 이제 미시사의 고전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치즈와 구더기.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은 뭐 사원소에서 물, 흙, 뭐 공기 뭐 이런 식으로 사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원래 혼돈하고
그런데 치주가 있는데 치주에서 치주하죠? 버터 치주할 때 치주인데 이게 여기에서 구더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구더기. 치주에서 구더기가 생겨났는데 그 구더기 중에서 한 녀석은 하나님이 됐고 신이 됐다는 거죠. 그 네 녀석은 천사가 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걸 거부하고 예수도 그냥 인간이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 뭐 그래가지고 예수도 신이다 그러는데 그거 다 허튼 소리고 예수도 인간이다. 그 오히려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가 진짜 뭐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이게 이제 그 16세기 이탈리아의 어느 방앗간 주인이에요. 메노키오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떠돌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치주에서 구더기가 나왔는데 그 구더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하나가 넷이 이제 그 천사고 뭐 이랬다. 그리고 예수도 뭐 인간이다. 뭐 이런. 진짜 믿으려면 마호메트를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교황이랑 이제 주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1차로 종교 재판을 엽니다.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1차는 경고를 합니다. 경고 차원에서 뭐 7년인가 옥살을 시켜요. 근데 옥살을 하고 나와서도 계속 똑같은 마음 변치 않고 똑같이 아니 치주에서 하나님도 생기고 천사도 생기고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황청에서 붙잡아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화형에 시킵니다. 67살 때 화형에 시킵니다. 화형 아시죠? 화형. 장작더미 놓고서 그 위에 놓고서 불을 지펴가지고 죽이는 거. 화형.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가들이 교실에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서양 중세 때는 봉군제도라는 게 있고 이제 장원제도가 있고 뭐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는 캐톨릭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를 믿어가지고 거의 다 그 서양 중세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캐톨릭 교도를 믿었습니다. 캐톨릭 교회 나가고 되게 캐톨릭. 그래가지고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일요일 되면 교회 나가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농노로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천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온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그냥 거대 단론식으로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진주부르크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거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이탈리아 이쪽 한쪽에서는 방앗간 중에 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치주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천주님이고 네 명이 천사고 뭐 예수도 인간이고 이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황해에 죄인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사를 얘기할 때 가르쳐야지 좋은 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미시사의 공론입니다. 현미경으로 과로 보듯이 16세기에 방앗간주의 메노키오 그 친구가 어떻게 치주 구더기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또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상해 챘냐. 이걸 아주 현미경으로 이렇게 사차치 살펴봐가지고 역사책을 썼다. 이게 이제 미시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70년, 80년, 9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이때 그 역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 역사는 어떻게 쓰고 읽혀지는가, 그 주된 경향을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신문화사, 문화사고, 두 번째가 미시사고,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 심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심성사. 그 다음에 일상사라고 하는 거, 그 두 개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화사, 그 문화사는 이제 영국 쪽에서 이제 일어났고, 이 미시사는 이탈리아.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심성사는 프랑스, 그리고 일상사는 독일. 이렇게 그 발상지는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화사, 미시사, 심성사, 일상사, 이거는 대개 이제 겹칩니다. 겹쳐가지고 그 역사에 있어서 문화면을 중점적으로 보면 문화사고, 그 다음에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일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게 미시사고, 그 다음에 망달리때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정신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쪽을 주로 보면은 심성사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일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상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겹칩니다. 뭐 역사인데 문화면을 보면 문화사고, 조그만 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일부를 현미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미시사고, 그 인간의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은 심성사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일상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주로 겹칩니다. 그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사라고 하는 거는 그 고향의 대학살 말씀드렸죠? 그 신문화사면 고향의 대학살, 이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향의 대학살. 그 다음에 미시사 하면은 치주와 구더기. 치주에서 구더기가 생겨났는데, 그 구더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고, 뭐 또 다른 4명이 이제 천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사면 고향의 대학살, 그리고 미시사면은 치주와 구더기.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심성사하고, 그 다음에 일상사, 요것도 그 한 가지 그 저서를 통해서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이제 그 심성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심성사는 그 프랑스 말로 이스투아르 드 망달리떼의 역사라는 뜻인데, 망달리떼는 영어로는 멘탈리티입니다. 멘탈리티. 저 사람 멘탈이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멘탈리티, 이 정신.
그러니까 그 마음과 정신의 그런 그런 면을 주로 이제 살펴보는 게 망탈리테, 멘탈리티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멘탈리티,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뭘로 이제 번역하는 게 좋은가? 이제 대개 사람들이 뭐 그냥 심성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성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요것도 그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좀 더 정말 망탈리테, 멘탈리티의 역사다, 이렇게 멘탈, 이렇게 그 원어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랑스 심성사, 이 멘탈리티의 역사는 요 라듈이라고 하는 그 아날락파의 제3세대인데, 이 라듈이라는 역사가가 서양 중세 시대의 그 어떤 마을, 프랑스의 몽따이유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망탈리테, 멘탈리테가 어떠했는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양 중세 시대에 그 보통 사람들, 그건 대개 이제 농민들이라는데, 이제 중세 때는 농노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 농노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역사 시대에서는 이제 망원경으로 들여다 보듯이, 서양 중세 때는 이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하고 장원제도가 있었는데, 크게 말하면 봉건제도 속에는 주정제도와 장원제도가 있는데, 이 주정제도라고 하는 거는 공작, 백작, 뭐 후작, 왕 뭐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기사라고 그러는데, 기사들끼리의 그 관계입니다. 기사들끼리 왕과 백작이 있으면 왕이 주군이 되고 백작은 가신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도와주고, 이런 주종관계. 그러니까 지배 계급은 기사 신분, 기사인데, 그러니까 왕도 기사입니다. 왕도 크게. 그러면 공우백자남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그 왕 밑에 백작들이 있고, 또 백작 밑에 이제 뭐 남작이니 뭐 이런, 그러니까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 이거를 이제 주종제도, 주종관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가신들, 왕도 물론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가시들은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영토를 갖고 있는데 성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중세 때는 그 성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그 독일의 그 라인강변을 이제 쭉 그 배를 타고서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라인강 양쪽으로 고성들이 이제 있습니다. 고성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성인데 농민들이 농촌들이 밭에서 이제 농사 짓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은 전부 그냥 다 팽개치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을 굳게 달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적을 이제 적이 공격을 이제 막게 되고 그런 그 성. 그런데 그 성의 주인 용주와 이 농민, 대개 이제 농노라고 그러는데, 농노 간의 관계, 이거를 이제 장원제도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주와 영주 간의 사이는 주종관계, 기사들로서 주종관계, 그리고 영주와 농민들 간의 관계는 장원제도, 장원관계, 이걸로 해서 이걸 크게 이제 봉건제도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중세 때의 농민은 우리가 보통 서프,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는 반은 노예이고 반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고대는 노예가 있었는데 서양 중세 때는 반은 자유인이고 반은 노예. 그래서 이걸 이제 농노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자유농민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만, 이제 농노. 근데 농노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뭐냐면 가톨릭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서양 중세 때의 농노들은 6일간은 농사 짓고 그러다가 무조건 일요일 주일이 되면은 가톨릭 성당에 이제 나가서 예배를 보고, 그래서 농노이지만 반은 자유인이고 반은 이제 노예, 그러니까 자유로운 면이 있고 그 부자유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거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교류는 없고, 하여튼 그런 상태지만은 농노들은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모던 역사의 그 역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농노들은 아주 전원 생활을 구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보고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서양 중세를 역사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망원경으로 보듯이 서양 중세 이거를 이제 고대 담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모던 역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라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심성사 이 책을 써가지고 사실은 그게 현명으로 들여다보니까 그거와는 다르더라. 보통 우리가 모던 역사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거는 사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이제 써서 라드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읽겠습니다. 1294년에서 1324년까지 상당히 오래전 일이죠. 30년 동안에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쪽 고원지대에 위치한 몽따이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몽따이유. 그 피레네 산맥은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의 그 이제 경계선이죠. 이렇게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경계짓는 게 이제 알프스 산이고, 알프스 산맥, 피레네 산맥인데, 피레네 산맥 동쪽 고원지대에 위치한 몽따이유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그 이단, 로마 카톨릭 교의 그 이단이 이제 그 이단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자꾸 번져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일 교황 베네딕트 2세, 12세가 되는 자쿠 프리니에라고 하는 주교가 이 몽따이유 마을에 이단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주교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 370일 동안 그 재판을 이제 했는데
98권의 송사가 이제 여기서 처리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아주 이 주교는 철저하게 재판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를 위시해서 5명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28명의 28명을 신문한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신문한 조서와 기록을 그대로 기록을 써서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프랑스의 아날학파의 제3세대인 라디리, 1929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이 라디리가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프루니에의 2단 신문서를 보고서 이제 책을 하나 쓴 게 바로 몽따유 중세말 남프랑스 어느 마을 사람들의 생활, 삶이라는 책을 이제 써놨습니다. 이 프랑스 말로는 몽따유 빌라드 옥시땅 1324 이런 책을 썼는데 1975년에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을 라디리 이 책을 보니까 몽따유에 살던 사람들의 망달리 때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망달리를 알고 나니까 모든 역사에서 이제 설명했어요. 농노들은 그 편안하게 전원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았다. 캐톨릭 성당에 주일이면 캐톨릭 성당에 나가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살았다 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 이 책에서 이제 다루는 거를 그 망달리의 역사 거기에서 다루는 책 내용이 이제 두꺼운데, 우리나라에 이제 유이스 교수가 그걸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두꺼운 책.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참고가 많이 될 것인데, 이 책에 주된 내용이라는 게 이제 쭉 나옵니다. 뭐냐면 이 마을을 에워싼 물질적인 환경과 다양한 권력, 백작 주교 이단 재판서 같은 거, 가옥과 가족을 동시에 의미하는 집의 신비스러운 종교적 기능, 양치기의 자유로운 삶과 색다른 심성, 몸짓과 섹스. 몸짓은 이잡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나는 읽어보전 이잡기하고 예절, 또 섹스는 이제 동성애. 유럽 가문인 클레르 집안 사람들과 이들이 상대한 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성관념. 이건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책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읽어주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걸 빼고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남게 될 것 같아요.
강의 시간. 그래서 이거 강의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읽어주는 겁니다. 근친상간과 내연관계. 이 근친상간에 관해서는 그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나 인간은 다 근친상간할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근친상간 못하냐? 법이 있어서, 윤리가 있어서 그걸 못하는 거지,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걸 그 법과 윤리를 깨뜨리고 이제 근친상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 종래혼과 여성의 지위, 어린이, 노인, 죽음에 대한 인식, 다양한 사교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관계, 자연적, 민속적 시간과 기독교적 시간의 공존, 육체와 집을 동시mon적인 우주체계의 중심으로 보는 공간이식, 주어진 조건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농민적 운명관과 자연, 주로 동물에 대한 상징적 인식, 종교와 신앙의 다양한 실천적 양태, 카톨릭 신앙, 카타리즘, 이건 이제 이단을 얘기합니다. 자연주의적 민간 신앙, 도덕의 기초로서 수치의 작용, 수치심 작용, 사후 세계의 독특한 구조, 연옥과 지옥의 부재, 유령의 세계와 휴식처와 천국에 대한 믿음, 집을 천국으로 여기는 농민의 세계관 등등, 이런 걸 이제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몽따이에 이제 캐톨릭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본당 신부가 있습니다. 그 캐톨릭 성당에는 신부님이 있죠. 본당 신부는 아마 그 진짜 그 뭡니까, 그 주임 우두머리 그 신부죠. 대표하는 신부의 이름이 피에르 클레로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애정관이 특이했습니다. 뭐냐면, 나는 성직자다. 본당 신부의 생각입니다. 나는 성직자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필요 없다. 모든 여자가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여성을 원했습니다. 이 본당 신부가. 그래서 재판 기록에 의하면 이 본당 신부의 공인된 그 와이프 정부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 그리고 처녀든 유부녀든 본당 신부와 동침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본당 신부와 잠을 같이 자는 게 죄가 아니다 라고 몽따유 처녀들, 유부녀들이 몽땅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파브리스 하는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딸 그라지드 리브, 이 그라지드 리브라고 하는 게 이제 중에 이제 주인공인데, 그라지드 리브를 자기 딸을 본당 신부한테 바칩니다. 바친다기보다는 하여튼 자기 집에서 자기 딸하고 본당 신부가 동침하는 것을 묵인을 했습니다. 1313년 그 추수 초에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 본당 신부가 그라지드 딸, 뭐 14살이었다고 그래. 14살 됐는데, 거기 이제 왔는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는 이제 묵인했고, 어머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당 신부가 그 그라지드 14살 된 여자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육체 관계를 맺어도 괜찮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애가, 뭐 처녀보다는 소녀, 좋아요. 그라지드는 그때 내가 처녀였는데 내 나이 14살이었다. 그래서 이제 헛간에 건초더미에서 본당 신부가 자기를 보냈다. 그 이듬해 정월까지 그는 나와 계속 육체 관계를 맺었다. 언제나 이제 그 자기 집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알고 있는 어머니도 동의했다. 그냥 가만히 동의했다. 그리고 이거는 잠을 자는 거는 주로 낮에 했다. 백주에 이제 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본당 신부가 이 애를 결혼을 시킵니다. 남편한테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본당 신부는 계속, 이제는 유부녀가 되죠. 이 애하고 계속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근데 이거를 이 멘탈리티가, 망탈리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를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남편이 자기한테 묻습니다. 오늘도 사제와 그 짓을 했느냐? 같이 잠을 잤느냐?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번역서를 봤는데 이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프랑스 말도 뭐 읽을 줄 알지만, 구태 뭐 이거는 원어를 뭐 이렇게 대조하지 않아도 이런 건 뭐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사제와 오늘도 그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한테 말하기를, 그 사제라면 괜찮다. 본당 신부라면 괜찮다. 그러나 다른 놈들은 조심해라. 근데 이 번역은 뭐냐면, 그러나 다른 놈들은 안 된다. 조심해라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망 딸릴 때가 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본당 신부는 절대로 이 여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만 와서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지드 이 당사자의 처녀의 망 딸릴 때는 또 어땠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아니, 본당 신부님과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본당 신부와 내가 잠자리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즐기는데, 이 즐기는데 하나님도 이거를 뭐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서로 좋아서 즐기는데. 진짜 연인과 잠을 자는 여자는 모든 죄를 씻고 사랑의 기쁨이 그 행위를 순결하게 한다. 그것은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라지드, 이 처녀의 당사자 그라지드는 한술 더 떠가지고 클레루그와 본당 신부님이죠. 본당 신부와의 관계가 나에게는 즐거웠다. 그러니 하느님도 천주님도 그것을 불쾌해하지 않았다. 천주님도 좋아했다는 거죠. 그것은 죄가 아니었다. 이걸 듣고서 이제 주교가, 이 재판관의 주교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거 분명히 죄인데 너 왜 그걸 고발하지 않았냐? 뭐 이러니까 그 처녀 당사자의 그 망달리 때에서 나온 진정한 이제 진짜 목소리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고절하면은 본당 신부가 나하고 잠을 같이 자자고 제안을 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면은 본당 신부가 나를 가만히 뒀겠느냐? 뭐 죽이던가 뭐 위해를 가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어머니는 또 뭐라고 대답하면은 아니 그 본당 신부의 그 형제들도 내가 잘 아는데 아 그거 내 딸과 뭐 육체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 본당 신부의 말을 거절하면은 그 본당 신부 형제들이 우리 집안을 가만히 뒀겠느냐? 몽따이유 주민들의 망달리 때가 전부 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모든 역사에서 그 교황과 캐톨릭 성당에서 교황 그리고 교황이 지배하는 캐톨릭 성당에서 서양 중세의 농민들은 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뭐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다 그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성당에서 예배보고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라디리의 이 몽따이유 이 마을의 사람들의 망달리 때 멘탈리티를 이렇게 보니까 그거와는 다르더라. 그래서 색다른 그런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신성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역사 소술과 역사 읽기에 크게 이제 기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전에 이제 그 전 시간에 본 이탈리아의 미시사 전부 다 그냥 교회 하나님 천주님 믿고 이제 천사 뭐 다 믿고 예수님 뭐 삼일체여가지고 성부 성자 뭐 이렇게 하는데 메노키오라는 사람을 보면서 아니 무슨 소리냐? 치주에서 구더기가 생겨났는데 구더기 여러 마리 중에서 좀 힘센 놈이 하나님 되고 그 다음에 4명은 천사가 되고 뭐 그리고 예수님도 뭐 예수도 인간이고 진짜는 마호메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해가지고 이제 결국 화용을 당하고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그 문학평론가로 유명했던 김현이라고 있습니다. 김현. 그 진짜 이름이 김광남인데, 예, 목포 그쪽에 이제 출신인데 아주 머리도 좋고, 그래서 서울대 교수도 이제 일찍 되고, 그 대신에 그 집안의 남자들은 50을 못 넘긴다고 그래요. 그 집안의 내력이. 그래서 자기도 50을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러더니 진짜 49세 때 이제 작고를 했는데, 그 대학 동기생입니다.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60학번인데 60년에 4.19 나돈해죠. 4.19 나돈해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유명한 저희 그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문학평론하면 그때 김현이, 또 여몽이, 그 다음에 숙대 교수는 김지윤이, 뭐 이런. 또 소설가로서는 유명 김승옥이 알죠? 김승옥이, 그 다음에 유명한 동문과 나온 그 노벨상 수상 작가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그 사람도 이제 얼마나 작고 있고 뭐 이런. 아주 문학 쪽에는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우리 동기생들 중에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역사가로서는 이제 물론 제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김현이가 상당히 친했어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아니 서양 고대에는 그 시민과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는 이제 재산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노비도 그렇잖아요. 노비는 주인이 생살권을 갖고 있었어요. 팔기도 하고. 물론 이제 서양 고대 이제 로마에서는 아버지 가부장이 아들 딸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생살권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노예에 대해서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현희한테, 내가 지금 태어나지 않고 서양 고대 로마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김현희가 빡 웃으면서, 그때 내가 태어났으면 노예로 태어났을 거라고. 서양 중세 때 제가 남자로 태어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서양 중세 때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제 이 여자 주인공처럼 이제 되었겠죠. 네? 거기 이름 나온 사람 죄 졌으니까 화양. 그거는 여기 동성연애자 5명은 화형에 처했다. 근데 이거는 이 주교도 이거 처벌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를 처벌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책을 제가 사전을 자세히 정독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면서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그래서 다음에 와서 한번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결말에 본당 신부를 어떻게 재판관이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여러 선생님들께서 댁에 가서 읽어보시는 걸로. 네. 250명이죠. 250명의 절반이면 여자가 120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12명이 또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젊은 애들은 다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네. 하여튼 궁금하시면은 저 책을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제 역사는 계속 또 발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일상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일상사라고 하는 독일 말로는
알탁스 교슈테라고 그런 건데, 그 영어로 얘기하자면 everyday history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everyday 매일매일의 역사.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요거는 밑으로부터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어땠냐, 농민의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어땠냐. 나치즘 시대 나치 시대의 노동당, 노동자들 또는 게스타포 뭐 이런 사람들의 에브리데이 라이프는 어땠는가. 요거는 이제 밑으로부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 시대는 이거를 망원경으로 보듯이 거대 담론식으로 해가지고, 나치즘 시대, 파시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위로부터 이렇게 전체를 내려다보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히틀러의 나치즘은 독일에서 1929년 이제 세계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세계 공황이 왔는데, 제가 대학생 때 영어 논문 한 편을 읽어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거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1929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국의 윌슨인가요? 뭡니까? 뉴딜 정책. 윌슨 맞죠? 루즈벨트인가요? 예. 이거 뭐 하도 많이 하니까 자꾸 윌슨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뭐냐면 1929년에 그 뉴욕의 증권가에서 주식값이 폭락하니까 그냥 휴지적으로 다 되지 않으니까 주식값이 폭락하니까 공장에 문 닫고 뭐 실업자가 생기고 불황이 일어나고 물가는 뛰고.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경제가 폐허화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경제를 회생시켰느냐? 우리가 옛날에 우물에 이제 펌프물 있죠? 펌프물을 이렇게 이제 물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좀 부어야 되죠?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만 파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 물을 이렇게 붓는 거. 요게 뭐냐면 토목 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토목 건축 사업에 투자하면은 그 돈이 이제 이거 펌프질을 할 때 그 물 이렇게 붓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를 활성화해요. 요게 이제 뉴딜 정책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대공황을 이제 극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군국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게 이제 전체주의 국가인데, 여기에서 세계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게 독일의 나치즘입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그 세계 공황을 극복했어요. 두 개예요, 딱.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에 그 영어 논문을 이제 읽고서 저 그 영어 잘했어요. 대학생 때 그 영어 논문도 읽고 뭐 독일어 논문, 프랑스 논문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읽고선 이제 감탄해서 나치즘이 이래? 나치즘이 이게 성공해서? 여기에 제가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1929년 이제 세계 동항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나치즘이 세계 공황을 극복하면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이제 2차 세계 대전까지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보다 10년 전, 1929년보다 10년 전 1918년, 19년에 1차 세계 대전이 종결됩니다.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종결하면서 이번에는 이탈리아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솔리니라는 작자가 쓱 나타나가지고 그 전후의 경제 불안과 실업자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요 무솔리니의 뭐 동생뻘이 되될까 제자뻘이 되니까 요게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트의 무솔리니, 나치즘의 히틀러, 요게 그 형제간이에요. 한 10년 사이를 두고 이제 이렇게 된데, 그러면 파시즘은 그러면 뭐냐? 이탈리아어로 된 백과사전에 파시즘에 대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이제 쓴 게 있습니다. 파시즘의 원리가 뭐냐? 파시즘은 도대체 뭐냐? 첫째, 파시즘은 평화주의를 배격한다. 평화주의를 배격한다. 파시즘은 전쟁만을 원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계나 정치인들 가운데 뭐 파시스트 정권이란 건 이게 가끔 이제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파시스트는 전쟁을 원하는 겁니다. 평화를 전쟁. 왜 그러냐? 인간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인간이 최고로 긴장할 때입니다. 제일 긴장할 때에 인간의 최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쟁을 할 때에 죽고 사느냐 이때에 인간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가장 많이 긴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쟁만을 원한다. 두 번째가 파시즘은 데모크라시를 배격한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배격한다. 무슨 인간이 무슨 평등해?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파시스트인지 무솔리니 내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도 하고 똑같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파시즘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배격한다. 파시스트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집권하고 난 후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파업을 합니다.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공장. 그러면은 파시스트의 그 블랙 사츠를 입은 까만 사츠를 입은 이 블랙 사츠의 행동대원들이 트럭에 타가지고 공장을 다니면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곤봉으로 다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파시즘, 이거는 물물입니다. 물불 관계입니다. 이게 파시스트.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즘은 파시즘과 같은데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치즘은 게르만인 우월주의. 그래가지고 게르만이 최고다. 그리고 제일 나쁜 게
유태인이다. 그래가지고 종족주의, 유태인을 학살했는데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탈리아의 파시즘하고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뭐 무솔리는 그렇게 그 유태인을 학살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1982년도에 베를린을 이제 갔는데, 베를린에 그 괜찮은 그 어떤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 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히틀러를 추앙하고 아주 존경하고 아주 따랐다고 그래요. 왜냐? 그 유태인들을 갖다가 유태인들을 까워 살해하고 이제 그런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에 출연했을 때에 베를린이라는가 독일의 경제계, 국민권을 장악하는 게 유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태인들을 제거하고 유태인들의 장악했던 국민권, 경제권을 뺏어가지고 특히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재산들을 뺏어야 되는데, 그래야 독일 경제가 살 수 있는데, 이 뺏으려면 어떻게 되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태인들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뭐 달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유태인들을 이제 죽이고 나니까 유태인들의 축출하고 재산들, 이게 다 히틀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 불황도 넘기고 독일 경제가 살아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왜 독일 사람들이 특히 독일 노동자들이 왜 히틀러의 나치즘을 신봉하면서 히틀러를 따랐느냐? 그 독일 노동자들을, 국민의 일반 노동자들의 그 나치즘에 대한 그 태도가 어땠는가? 이거를 제가 이제 언제나 항상 머릿속에 이제 그리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 리트게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리트게 1943년생인데 저보다 3살 밑입니다. 이 리트게. 이 사람이 이제 나치즘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일상사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이제 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930년대에 루르 지방 있죠? 루르 지방에 이제 그 유명한 철강 기업 회사가 있습니다. 크루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한 선반 숭늉공이
남긴 그 비망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91년 에센 태생인 파울 마이크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독일 말로는 에아린네룽스 부후 데스 파울 마이크 개보렌 1891년 인 에센. 에센에서 1891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선반 숭룡공으로서 비망록을 하나 이제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 비망록은 1919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891년 구하고 1800 태어난 게 1891년 9년이죠. 1919년 3월부터니까 28살 때에 이제 비망록을 쓰기 시작하는데, 1919년 3월이면 3월 1일 우리나라는 3.1절이죠. 3.1절. 요때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A6 용지에 이제 쫙 이제 비망록을 남겨놓는데, 거기에 이제 신문 기사라든가 뭐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오리고 붙이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쓰고 뭐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히 그 물가 1919년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파시스트 운동이 일어나는 요때 독일에서 물가가 어땠냐? 물가가 아주 비쌌죠. 이제 그래서 3파운드의 빵, 이제 10마르크 20페니, 그 다음에 1파운드의 수지, 근데 이건 34마르크식으로 뭐인데 34마르크, 이게 5식인 것 같아요. 3.4마르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3파운드가 10마르크니까 1파운드는 3분의 1, 그러니까 3.4마르크. 이거는 제가 5식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망록을 보니까 1919년, 22년, 20년 이렇게 보니까 물가가 어땠는가 많이 이제 적혀 있었어요. 물가가 이제 폭등하게 되면은 이제 민생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1930년대, 그러니까 29년 세계 대공황을 넘긴 이후에 1930년대에 비망록을 보니까 물가 얘기는 싹 없어졌어요. 물가 얘기는 싹 없어지고, 자기가 노동자인데 맨 노는 얘기, 비번이라는 게 뭡니까? 공장에 안 나가는 날이죠. 비번의 날짜가 많아요. 그 다음 쭉 하면 휴가 이런 얘기를 쫙. 그러니 안에 히틀러가 유태인한테서 뺏은 재산 가지고선 뭐 공장 운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도 풀고 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노동자들 아주 좋게 노동자들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주 40시간 노동일도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 40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월화수목금 닷새 5, 8이 40, 월화수목금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주 40일 된 거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저 비번, 그 당번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 안 나가도 저는 비번이 많고, 그 다음 쭉 가면 휴일.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결론 부분. 1930년대에 들어서서 나치즘이라 할 때에 나치즘은 나치오날 소циализ무스 이게 약자입니다. 나치오날 소циализ무스 영어로는 내셔널 소셜리즘 내셔널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거. 우리가 이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치 히틀러가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주의를 실현한 게 내셔널 소셜리즘, 내셔널 소셜리즘. 그러니까 독일 말로 원래는 나ционal 소셜리즘으스 국가 사회주의 이거. 근데 독일의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내건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강령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즐거움을 통한 힘. 이게 독일 말로는 크라프트 드루히 프로이데. 크라프트, 파워, 드루히, 스루, 프로이데, 플레이저. 즐거움을 통한 힘.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힘을 발휘하자. 이건 이제 휴가를 많이 주고. 또 하나는 노동의 아름다움. 이거는 이제 영어에 쉔하이트 데아 독일 말에 쉔하이트 데아 아르바이트. 쉔하이트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영어로 뭡니까? beautifulness인가? 맞죠? 아름다움에 또 다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아름다움. 갑자기 생각인데. 뭐 beautifulness 뭐 그래야 되고 뭐. 그 다음에 of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뭡니까? 노동이 뭐죠? working 뭐. 네, 그렇죠? 이게 뭐냐? 노동의 아름다움. 요거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를 딱 냈습니다. 휴가 많이 줘라.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 뭐 이런 게 이제 나치즘의 1930년대부터의 나치즘의 그 정책 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에서 군수 산업을 이제 뭐 전쟁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군수 산업 이제 발전시켜야 되니 군수 산업한테 노동자한테 임금을 좀 적게 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노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라이크도 일으키고 뭐 그랬어요. 사보타지도 일으키고 뭐 그랬지만서도 적극적으로 나치즘에 반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이 나치즘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참도 안 하고 적극적인 지지도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 노동자들이 나치즘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트겐은 유보적 수용이다. 유보적 수용이다. 이게 어디죠? 유보적 수용.
바르텐데스. 바르텐데스 히네멘 바르텐데스 히네멘. 여기 있군요. 바르텐데스 히네멘. 유보적 수용.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이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독일 노동자 적극적으로 반대해가지고 했으면 무너질 수가 있을 텐데 반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그냥 그 오중간한 상태에서 독일 노동 가만히 보니까 뭐 쪽 하면 비본이다, 쪽 하면 휴가다 그러면 아니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즘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유태인 600만 명, 유태인 이게 이제 돈 많은 친구들 다 쫓아내서 죽이고 뭐 그리고서 그 재산을 빼앗고 그걸 가지고 독일 경제에 부흥하는데 쓰고, 그래서 이제 경제도 좀 대공황도 극복하고 독일이 이제 부국 강명이 돼가지고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